한 남자가 7년 동안 매일 새벽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한 할머니를 도왔습니다. 그 할머니는 너덜너덜한 옷을 입고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질질 끌며 시장을 돌아다녔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거지라고 수군거렸고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남자만은 달랐습니다. 그는 할머니의 쓰레기를 대신 버려드리고 추운 날엔 붕어빵을 건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남자는 폭행범으로 몰려 7년간 일하던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절망에 빠진 그 순간 시장 앞에 검은색 고급 승용차들이 멈춰섰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내린 사람은 바로 그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남루한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 숨겨진 진실, 그리고 7년간의 친절이 불러온 기적. 지금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를 끝까지 놓치지 마십시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야, 저 거지 할망구 또 왔네! 진짜 징그럽다니까! 새벽 5시 반, 중앙재래시장 입구에서 들려온 젊은 상인의 목소리였습니다. 시장 골목 저 끝에서 한 할머니가 천천히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낡아 빠진 검은색 패딩 점퍼와 색이 바랜 회색 바지, 그리고 한쪽이 찢어진 운동화를 신은 모습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커다란 검은 쓰레기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봉투는 무거워 보였고 할머니는 그것을 질질 끌며 걸었습니다. 바닥에 쓸리는 비닐 소리가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저 양반 맨날 새벽마다 쓰레기 주우러 오잖아. 꼴불견이야, 진짜. 과일 가게 주인이 혀를 차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반찬 가게 아주머니도 코웃음을 쳤습니다. 우리 시장 이미지 떨어지게. 저런 사람 좀 쫓아내면 안 되나? 하지만 한 남자만은 다른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35살의 강태수는 시장 청소를 담당하는 미화원이었습니다. 그는 7년 전부터 이곳에서 일했고 할머니 역시 그때부터 매일 새벽 이 시간에 나타났습니다. 태수는 비지를 멈추고 할머니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버려드릴게요. 할머니는 고개를 들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지만 눈빛만은 또렷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고 거칠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이미 봉투를 받아들고 있었습니다. 무거우시잖아요. 제가 대신 버리는 게 제 일이기도 하고요.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쓰레기 봉투를 들어 올렸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 울퉁불퉁한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태수는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가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기 싫었을 뿐이었습니다. 고맙네, 청각. 할머니는 짧게 말하고는 천천히 시장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등이 많이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도 불안정했습니다. 태수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쓰레기 집화장으로 향했습니다. 야, 강태수! 너 또 저 할멈 거 버려주냐? 생선가게 주인 김철수가 비아냥거리듯 소리쳤습니다. 저 양반은 쓰레기 주워다 파는 거지야! 거지! 내가 뭐라고 거기 신경 쓰냐?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묵묵히 쓰레기 봉투를 집화장에 내려놓고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나타나는 할머니, 늘 같은 옷차림에 같은 무거운 쓰레기 봉투를 들고 오는 할머니. 그녀는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왜 매일 이곳에 오는 걸까요? 태수는 궁금했지만 할머니의 사생활을 침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단지 할머니가 조금이라도 편하셨으면 하는 마음뿐이었습니다. 날이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야채를 진열하는 소리, 생선을 씻는 소리, 고기를 자르는 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중앙재래시장은 5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 지역 최대 전통시장이었습니다. 하루 방문객만 수천 명에 달하는 큰 규모였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함 뒤에는 태수 같은 미화원들의 보이지 않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비질을 시작했습니다. 땀이 이마에 맺혔습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몸을 움직이니 금방 따뜻해졌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다시 시장 입구 쪽으로 걸어 나오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태수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시장을 벗어나 어디론가 사라졌습니다. 저 할머니 진짜 매일 오네. 더러워 죽겠어. 정육점 아들 박민기가 담배를 피우며 중얼거렸습니다. 28살의 민기는 시장 상인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력을 믿고 시장에서 거만하게 구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저런 거지들 때문에 우리 시장급이 떨어진다니까. 아버지한테 말해서 쫓아내야 돼. 태수는 그 말을 듣고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상인회장의 아들과 싸워봤자 좋을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다시 청소에 집중했습니다. 빗자루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채웠습니다. 그리고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매일 도와드리는 그 할머니가 누구인지, 그리고 머지않아 자신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될 거라는 사실을. 쓰레기 봉투 속에 숨겨진 진실은 아직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왔습니다. 그리고 다시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하루도 빠짐없이 할머니는 나타났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새벽 5시 반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태수 역시 7년 동안 단 한 번도 거르지 않고 할머니의 쓰레기 봉투를 대신 버려드렸습니다. 어느 장마철 새벽이었습니다. 빗줄기가 세차게 쏟아지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우비를 입고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 멀리 할머니가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우산도 없이 비를 맞으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젖은 머리카락이 얼굴에 들러붙어 있었고 옷은 흠뻑 젖어 있었습니다. 태수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우산 없으세요? 태수는 자신이 쓰고 있던 우산을 할머니 머리 위로 받쳐들었습니다. 비는 이제 태수의 어깨를 적시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총각이 젖잖아. 할머니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우비도 입었고요. 할머니가 감기 걸리시면 안 되죠. 태수는 환하게 웃으며 할머니를 시장 처마 밑까지 모셔다 드렸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었습니다. 오늘 봉투는 유난히 더 무거웠습니다. 비에 젖어서 더 무거워진 것 같았습니다. 조심히 가세요, 할머니. 고맙네, 총각. 할머니는 처마 밑에서 잠시 비를 피하며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뭔가 말하고 싶은 듯한 기색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돌려 시장 안쪽으로 들어갔습니다. 태수는 비를 맞으며 쓰레기를 버리러 갔습니다. 옷이 다 젖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유난히 추운 날이 계속되었습니다.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 날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새벽 공기는 뼛속까지 파고드는 추위였습니다. 그날도 할머니는 어김없이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평소보다 걸음이 더 느렸습니다. 얼굴은 추위에 빨갛게 얼어 있었고 손은 부르튼 듯 갈라져 있었습니다. 태수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그는 아침 일찍 시장 입구 붕어빵 가게에 들렀습니다. 아저씨,
붕어빵 5개만 주세요. 태수야. 아침부터 웬일이야? 선물할 때가 있어서요. 태수는 따끈따끈한 붕어빵을 봉투에 담아받았습니다. 그리고 할머니를 기다렸습니다. 오전 5시 30분.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똑같은 옷차림에 똑같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이거 드세요. 태수는 붕어빵 봉투를 할머니 손에 쥐어드렸습니다. 이게 뭔가? 붕어빵이에요. 따뜻할 때 드세요. 할머니는 잠시 망설이다가 봉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열어 붕어빵을 꺼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할머니는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에 작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태수는 그 미소를 보고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맛있네. 할머니의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그리고 이따 집 가실 때도 드시고요. 고맙네, 총각. 참 고마워. 할머니는 붕어빵을 소중히 품에 안고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뒷모습이 어쩐지 더 작아 보였습니다. 태수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할머니는 왜 매일 이곳에 오실까? 가족은 없으신 걸까? 하지만 그는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이야기가 있다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자신이 할 수 있는 작은 친절을 베풀 뿐이었습니다. 그 후로도 태수는 가끔 할머니에게 따뜻한 음식을 건넸습니다. 호빵을 사드리기도 하고 어묵을 사드리기도 했습니다. 할머니는 늘 고맙네, 총각이라는 짧은 말만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감사가 묻어났습니다.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태수가 평소처럼 할머니의 쓰레기 봉투를 받아들었을 때였습니다. 할머니가 태수의 손을 잠시 잡았습니다. 주름지고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했습니다. 총각, 정말 고마워. 자네 같은 사람, 참 귀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뭔가 깊은 감정이 실려 있었습니다. 태수는 무슨 말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그 진심만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이것밖에 없는걸요. 할머니는 태수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평소처럼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할머니의 걸음이 평소와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결심한 듯한 무게감 있는 걸음이었습니다. 태수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할머니가 무엇을 결심했는지, 그리고 그 결심이 곧 태수의 인생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시장 상인들은 여전히 할머니를 무시했습니다. 저 거지 할멈 또 왔네. 진짜 보기 싫다. 우리 시장 이미지만 깎아먹어. 하지만 태수만은 달랐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는 단 한 번도 할머니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추운 겨울이나 더운 여름이나 그는 늘 같은 마음으로 할머니를 대했습니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하는 당연한 예의였습니다. 할머니 역시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태수의 눈빛에서 진심을 읽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7년 동안 매일 이곳에 올 수 있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자신을 무시해도 단 한 사람만은 자신을 사람으로 대해준다는 사실. 그것이 할머니에게는 큰 위로였습니다. 하지만 곧 폭풍이 몰려올 것이었습니다. 7년간 쌓아온 이 평온한 일상이 산산조각날 사건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 속에서 진실이 드러날 것이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 숨겨진 아무도 몰랐던 그 진실이. 평온했던 일상은 어느 월요일 아침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그날따라 시장은 유난히 분주했습니다. 주말이 지나고 첫 영업일이라 상인들은 새 물건을 들여오느라 바빴습니다. 오전 6시, 태수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주말 동안 쌓인 쓰레기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할머니가 나타났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검은 쓰레기 봉투를 끌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손을 들어 인사했습니다. 할머니도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할머니가 오늘은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늘 시장 왼쪽 골목으로 들어가던 할머니가 오늘은 오른쪽 정육점 쪽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갸우뚱했지만 별 생각 없이 청소를 계속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큰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더러운 거지 할망구가. 태수는 깜짝 놀라 소리가 난 쪽을 봤습니다. 정육점 앞이었습니다. 박민기가 할머니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했습니다. 술 냄새가 저 멀리까지 풍겼습니다. 밤새 술을 마시고 이제 막 들어온 모양이었습니다. 감히 우리 가게 앞에서 쓰레기를 뒤지고 있어? 민기의 목소리가 시장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을 해, 이 할망구가. 귀머거리야? 민기가 한 발짝 더 다가섰습니다. 태수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민기 씨, 잠깐만요. 할머니는 쓰레기를 뒤진 게 아니라. 닥쳐, 강태수. 내가 뭔데 끼어들어? 민기가 태수를 노려봤습니다. 충혈된 눈에는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아니, 할머니는 그냥 지나가시던 길인데. 지나가는 길? 웃기고 있네. 이 더러운 거지가 우리 가게 앞 쓰레기통을 뒤지고 있었다고. 민기의 목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상인회장의 아들과 엮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기 씨, 진정하세요. 할머니는 이 새끼가 진짜. 민기가 갑자기 할머니를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어깨를 거칠게 밀쳤습니다. 썩 꺼져. 다시는 우리 가게 앞에 얼씬도 하지 마. 할머니는 중심을 잃고 비틀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바닥으로 쓰러졌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할머니가 땅에 넘어졌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쓰레기 봉투가 찢어지며 안에 든 물건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헌 신문지, 빈 플라스틱 병, 낡은 박스 조각들이었습니다. 할머니는 바닥에 넘어진 채 일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무릎에서 피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태수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할머니. 태수는 달려가 할머니를 일으켜 세우려 했습니다. 그런데 민기가 태수의 팔을 잡아챘습니다. 야, 이 새끼. 내가 뭔데 이 거지 할멈 편을 들어? 편을 드는 게 아니라 사람이 다쳤잖아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7년 동안 할머니를 봐온 태수였습니다. 그 누구보다 할머니가 어떤 분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결코 쓰레기를 뒤지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길을 걷는 조용한 할머니였습니다. 사람? 저게 사람이야? 저건 그냥 거지야, 거지. 민기가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당장 사과하세요. 태수가 민기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뭐, 이 새끼가 지금 나한테 사과하라고? 민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태수의 멱살을 잡았습니다. 내 주제에 감히 나한테 명령을 해? 너 오늘 죽고 싶어? 손 놔요. 태수가 민기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민기가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태수는 본능적으로 몸을 피했습니다.
민기의 주먹이 허공을 가르며 지나갔습니다. 중심을 잃은 민기가 비틀거렸습니다. 태수는 민기가 넘어지지 않도록 팔을 잡아줬습니다. 하지만 민기는 그것조차 공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새끼가 날 때려? 감히? 민기가 다시 태수에게 달려들었습니다. 이번에는 태수의 얼굴을 향해 주먹을 날렸습니다. 태수는 팔을 들어 막았습니다. 하지만 민기의 힘이 생각보다 셌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뒤엉켜 싸우게 됐습니다. 주변 상인들이 어머, 저것 좀 봐, 하며 웅성거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저 구경만 할 뿐이었습니다. 태수는 민기를 밀어내려 했습니다. 싸우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할머니를 돕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민기는 계속 달려들었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을 잃은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태수가 민기의 팔을 잡아 제압했습니다. 민기는 그대로 바닥에 넘어졌습니다. 으악! 이 새끼가 날 때렸어. 다들 봤지? 민기가 바닥에 앉은 채 소리쳤습니다. 얼굴에는 피 한 방울 없었지만 마치 큰 부상을 당한 것처럼 연기를 했습니다. 다들 봤어요. 저 청소부 새끼가 우리 도련님을 때렸어요. 정육점 직원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태수는 황당했습니다. 자신은 방어만 했을 뿐인데 마치 가해자가 된 것 같았습니다. 저는 때리지 않았어요. 그저 막았을 뿐이고. 닥쳐. 다들 봤다니까. 민기가 일어서며 태수를 손가락질했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좋아. 너 경찰서 가자. 나 폭행한 거 신고할 거야. 태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때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닙니다. 이 총각은 저를 도와주려고. 할머니가 바닥에 앉은 채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듣지 않았습니다. 민기는 이미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여보세요, 경찰서죠? 신고할 게 있어요. 중앙재래시장에서 폭행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어 시장 천장에 CCTV를 봤습니다. 저기 찍혔을 것입니다. 자신이 방어만 했다는 것이.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 CCTV의 각도가 민기에게 유리하게 찍혔다는 것을. 태수가 민기의 팔을 잡아 넘어뜨리는 장면만 선명하게 담겼다는 것을. 7년간 쌓아온 평온한 일상이 단 몇 분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더 큰 폭풍이 태수를 향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차가 시장 앞에 도착한 것은 10분도 채 안 돼서였습니다. 파란 불빛이 회전하며 새벽 공기를 갈랐습니다. 경찰관 2명이 차에서 내렸습니다. 신고 접수된 폭행 사건 현장이 여기입니까? 젊은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민기가 급히 다가갔습니다. 얼굴에는 억지로 지은 고통스러운 표정이 가득했습니다. 네, 저예요. 저 청소부한테 폭행당했어요. 민기는 태수를 가리켰습니다. 팔 좀 보세요. 여기 멍들었어요. 얼굴도 때렸고요. 하지만 경찰관이 보기에 민기의 몸에는 상처가 전혀 없었습니다. 상처가 보이지 않는데요? 아니, 분명히 때렸다니까요. 여기 사람들 다 봤어요. 민기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정육점 직원과 몇몇 상인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요, 경찰관님. 저 청소부가 도련님을 밀쳐서 넘어뜨렸어요. 저도 봤어요. 먼저 손 쓴 건 저 청소부예요. 태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자신은 단지 민기가 할머니를 때리는 것을 막으려 했을 뿐이었습니다. 경찰관님, 저는 폭행하지 않았습니다. 저분이 할머니를 밀쳐 넘어뜨려서 제가 말렸고. 할머니? 무슨 할머니?
경찰관이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라 주변을 살폈습니다. 분명 조금 전까지 바닥에 앉아 계셨는데 할머니가 사라져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어디 가셨지? 태수는 당황했습니다. 할머니만 있으면 진실을 말해 주실 텐데. 무슨 할머니 타령이야? 헛소리 작작해. 민기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경찰관이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일단 서로 진술이 다르니 CCTV 영상을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저도 그게 좋겠습니다. CCTV 보시면 제가 방어만 했다는 걸 아실 겁니다. 태수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CCTV만 보면 진실이 밝혀질 것이라 믿었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로 모두 이동했습니다. 관리소장이 CCTV 모니터를 켰습니다. 화면에 사건 당시 상황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태수의 얼굴은 점점 창백해졌습니다. 화면 속에서는 민기가 할머니를 미는 장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카메라 각도 때문에 가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대신 태수가 민기에게 다가가 팔을 잡고 바닥에 넘어뜨리는 장면만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봤죠? 저 사람이 저를 먼저 공격한 거예요. 민기가 득에양양하게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그 전에 저분이 할머니를. 할머니가 어디 있어? 증거도 없으면서 헛소리 하지 마.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영상만 보면 정말 자신이 먼저 공격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경찰관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일단 파출소로 동행하시죠. 정확한 조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요? 영상상으로는 당신이 먼저 신체 접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태수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차창 밖으로 시장 상인들이 수군거리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저 청소부 결국 사고 쳤네. 상인회장 아들한테 덤볐다며? 미쳤나 봐. 이제 저 사람 이 시장에서 일 못하겠네. 태수는 창문에 이마를 기댔습니다. 눈앞이 캄캄했습니다. 파출소에서의 조사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같은 질문이 반복됐습니다. 왜 피해자에게 먼저 손을 댔습니까? 저는 방어했을 뿐입니다. 그분이 할머니를 밀쳐서. 그 할머니는 어디 있습니까? 저도 모릅니다. 사건 직후 사라지셔서. 증인도 없고 영상에도 그 할머니가 폭행당하는 장면은 없습니다. 태수는 벽에 부딪힌 기분이었습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오후가 되어서야 태수는 파출소에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일단 쌍방 폭행 혐의로 조사 중입니다. 추가 조사가 있을 수 있으니 연락 유지하세요. 경찰관의 말에 태수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시장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시장관리사무소 앞에 시장 상인회장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민기의 아버지 박종수였습니다. 60대 초반의 그는 이 시장에서 가장 큰 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강태수 씨, 박종수의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네, 회장님. 태수는 긴장한 채 대답했습니다. 오늘 일은 참 유감이네. 우리 아들을 때렸다면서? 저는 때리지 않았습니다. 회장님, 제 말 좀 들어주세요. 들을 필요 없어. CCTV에 다 나왔잖아. 박종수는 서류 한 장을 태수에게 내밀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해고 통지서야. 태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해고요? 왜요? 우리 시장은 폭력을 쓰는 직원을 고용할 수 없네. 오늘부로 자네는 해고야. 회장님, 저는 7년 동안. 7년이면 뭐가 달라? 사람을 때렸으면 끝이야. 박종수의 말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태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7년. 매일 새벽 5시에 출근해서 시장 구석구석을 청소했던 7년.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빠지지 않았던 7년. 그 모든 시간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마. 이번 달 급여는 통장으로 입금해주지. 박종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동료 미화원들이 지나가며 태수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위로의 말을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도 상인회장의 눈치를 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태수는 비틀거리며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은 너무 멀게 느껴졌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하얗게 비어 있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태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할머니를 도와드린 것이 잘못인가요? 폭력을 막으려 한 것이 잘못인가요? 하지만 세상은 그런 것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힘 있는 자의 편만 들 뿐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한 태수는 방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해고 통지서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종이는 구겨지고 젖어 있었습니다. 눈물이 흘렀는지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신 걸까? 태수는 할머니를 떠올렸습니다. 7년 동안 매일 봤던 그 할머니. 늘 조용히 고맙네, 총각이라고 말씀하시던 할머니. 그 할머니가 지금 어디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혹시 다치신 건 아닐까요? 태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지금 자신도 너무 힘들었습니다.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다음 달 집세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어둠이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태수는 어둠 속에서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7년간 쌓아온 모든 것이 단 하루 만에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아무도 그를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선한 일을 한 대가일까요?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어둠이 가장 깊을 때 빛이 찾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할머니가 이 모든 것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쓰레기 봉투 속에 숨겨진 진실이 곧 세상에 드러날 것이라는 것을. 사흘이 지났습니다. 태수는 집 밖으로 나가지 못했습니다. 커튼을 치고 불도 켜지 않은 채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휴대폰은 꺼놨습니다. 누구와도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냉장고에는 먹을 것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지만 식욕도 없었습니다. 그저 멍하니 천장을 바라보며 누워있을 뿐이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지? 태수는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넷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태수 씨 계세요? 태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태수 씨, 이번 달 집세가 아직 안 들어왔는데요. 오늘까지라고 했잖아요. 그제야 태수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집세, 해고되기 전에 받은 급여는 이미 다 썼습니다. 생활비와 어머니 요양병원비로 나갔습니다. 통장 잔고는 10만 원도 남지 않았습니다. 집세는 40만 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주머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태수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태수 씨, 미안한데 더 이상은 못 기다려요. 이번이 벌써 3번째예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이번 주까지만 기다릴게요. 그때까지 안 되면 나가주셔야 해요. 집주인의 발걸음 소리가 멀어졌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일자리도 잃고 집마저 잃게 생겼습니다. 그날 오후 태수는 처음으로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구인구직 앱을 열어봤습니다. 하지만 폭행 사건으로 경찰 조사를 받은 이력이 문제였습니다. 면접조차 볼 수 없었습니다. 몇몇 업체에 전화를 걸어봤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경력은 좋은데 최근 사건이 좀. 죄송합니다.
태수는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중앙재래시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저녁 6시, 시장은 문을 닫을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상인들이 하나둘 짐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시장 입구에 멈춰 섰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출근했던 이곳. 새벽 5시면 어김없이 빗자루를 들고 청소를 시작했던 이곳. 이제는 더 이상 자신의 일터가 아니었습니다. 강태수 아냐? 지나가던 상인이 태수를 알아봤습니다. 하지만 인사를 건네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피하듯 지나갔습니다. 태수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인사를 나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모두 등을 돌렸습니다. 태수는 시장 안으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아무도 말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장 한 구석, 쓰레기 집화장 쪽으로 향했습니다. 할머니가 늘 쓰레기를 버리던 그곳이었습니다. 집화장 앞에는 여전히 쓰레기가 쌓여 있었습니다. 새로 고용된 청소부가 있었지만 태수만큼 꼼꼼하지는 않은 모양이었습니다. 태수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구석에 빗자루와 쓰레기 봉투가 있었습니다. 그는 빗자루를 집어들었습니다. 손에 익숙한 감촉이었습니다. 7년 동안 매일 잡았던 빗자루. 태수는 천천히 바닥을 쓸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태수는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는 어디 가신 걸까요? 그날 이후로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답은 없었습니다. 빗자루 소리만이 고요한 저녁을 채웠습니다. 할머니가 괜찮으신지 모르겠어요. 넘어지셨는데 많이 다치신 건 아닐까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그때 더 빨리 막았어야 했는데 할머니를 제대로 지켜드리지 못했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태수는 빗자루를 쥔 채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저는 그냥 할머니를 도와드리고 싶었을 뿐인데 7년 동안 참았던 감정이 터져나왔습니다. 왜 선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걸까요?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얼마나 그렇게 있었을까요?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시장을 덮었습니다. 태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물을 닦고 마지막으로 집화장 주변을 정리했습니다. 깨끗이 쓸고 쓰레기 봉투를 정리했습니다. 마치 작별 인사를 하듯이 할머니, 저는 이제 이 시장을 떠납니다. 태수는 빈 공간을 향해 말했습니다. 다시는 못 뵐 것 같아요. 건강하세요, 할머니. 태수는 빗자루를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그리고 시장 출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마음이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시장 밖으로 나온 태수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불었습니다. 겨울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제 어디로 가지? 태수는 막막했습니다. 고향으로 내려갈까요? 하지만 어머니는 요양병원에 계시고 형제도 없었습니다. 친구들도 다들 각자 바쁜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혼자였습니다.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평범한 자동차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무겁고 깊은 엔진 소리, 고급 차량의 소리였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시장 입구 쪽에서 검은색 승용차가 천천히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한 대가 아니었습니다. 2대, 3대, 총 3대의 검은 차량이 일렬로 시장 앞에 멈춰 섰습니다. 태수는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시장은 이미 문을 닫을 시간이었습니다. 이 시간에 이런 고급 차량이 올 이유가 없었습니다. 차 문이 열렸습니다. 운전석에서 정장을 입은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뒷문을 공손히 열었습니다.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차에서 내리는 사람을 보는 순간
그는 숨이 멎는 듯 했습니다. 그 사람은 할머니였습니다. 하지만 태수가 알던 그 할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남루한 옷차림도 구부정한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검은색 정장을 입은 할머니, 허리를 곧게 펴고 당당하게 서 있는 할머니, 뒤따라 양복을 입은 사람들이 줄지어 내렸습니다. 변호사처럼 보이는 사람, 비서처럼 보이는 사람들, 총 5명이 할머니 뒤에 섰습니다. 태수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지? 시장 안에서도 사람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정리를 끝내지 못한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차량을 보고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저게 뭐야? 저 차들. 혹시?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할머니는 천천히 시장 입구를 향해 걸었습니다. 그 걸음걸이는 평소와 완전히 달랐습니다. 당당하고 위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할머니의 눈이 태수를 향했습니다. 그 눈빛에는 따뜻함과 동시에 날카로움이 공존했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어 버렸습니다. 폭풍이 지나간 뒤 더 큰 폭풍이 몰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폭풍의 중심에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시장 입구를 향해 천천히 걸었습니다. 뒤따르는 사람들도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따라왔습니다. 마치 대통령이라도 행차하는 것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시장 안에서 상인들이 하나둘 밖으로 나왔습니다. 저게 누구야? 검은 차 3대나 타고 왔는데 저 할머니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상인들의 수군거림이 커졌습니다. 그때 정육점에서 박종수 상인회장이 나왔습니다.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창백해졌습니다. 박순자 회장님? 박종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말에 주변 상인들이 술렁였습니다. 박순자 회장? 설마 그 박순자 회장님이 이 시장을 세우신 분 말하는 거야? 할머니는 박종수를 향해 고개를 천천히 돌렸습니다. 오랜만이군요, 박 회장. 할머니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힘이 있었습니다. 평소 태수에게 하던 그 거친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또렷하고 분명한 발음이었습니다. 박종수는 급히 허리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이렇게 갑자기 오시다니. 연락을 주셨으면, 연락했으면 준비를 하셨겠지요. 하지만 나는 준비된 모습이 아닌 진짜 모습이 보고 싶었습니다. 할머니의 말에 박종수는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하나둘 할머니 앞에서 허리를 숙였습니다. 과일가게 주인, 생선가게 주인, 반찬가게 아주머니 모두 90도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오랜만입니다. 회장님, 건강하십니까? 인사가 이어졌습니다. 태수는 그 광경을 보며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회장, 이 시장을 세운 분?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자신이 7년 동안 도와드렸던 그 할머니가 이 시장의 창립자였다는 말입니까? 할머니는 상인들의 인사를 받으며 천천히 시장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육점 앞에 멈춰 섰습니다. 바로 그 사건이 일어났던 곳이었습니다. 박 회장,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박순자 회장의 질문에 박종수는 당황했습니다. 아들이요? 민기 말씀이십니까? 그렇습니다. 불러오시지요. 지금요? 지금 당장. 박순자의 목소리에는 거부할 수 없는 힘이 있었습니다. 박종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기야, 어디야? 당장 시장으로 나와. 지금 당장. 5분도 안 돼서 민기가 나타났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비틀거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아버지, 왜 이러세요? 저 자고 있었는데. 민기는 불평하다가 할머니를 보고 멈춰 섰습니다. 저거지 할망구.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종수가 민기의 뒤통수를 쳤습니다. 이 미친놈아, 입 닥쳐. 민기는 뭔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습니다. 아버지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박순자는 민기를 천천히 살펴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당신이 며칠 전 나를 밀쳐 넘어뜨린 사람입니까? 민기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네, 저는 기억이 안 납니까? 그날 새벽 이 정육점 앞에서 민기는 뒤로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갑자기 그날 일이 떠올랐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쓰레기 봉투를 끌고 오던 할머니, 자신이 밀쳐 넘어뜨렸던 그 할머니, 설마 그때 아니 그게 민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박순자는 천천히 고개를 돌려 태수를 봤습니다. 태수는 여전히 시장 입구 근처에 서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 할머니가 태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태수는 깜짝 놀랐습니다. 할머니가 자신의 이름을 알고 있다는 사실에. 이리 오시지요. 할머니의 말에 태수는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상인들이 모두 태수를 쳐다봤습니다. 강태수 씨, 7년 동안 고마웠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태수가 아는 그 할머니의 목소리였습니다. 할머니,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할머니가 괜찮으신지 궁금했어요. 그날 이후로 나는 괜찮습니다. 걱정해줘서 고맙네요. 할머니는 태수를 향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는 7년간의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괜찮지 않았지요? 해고당했다고 들었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잘못한 것이 없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당신은 나를 지켜주려 했을 뿐입니다. 7년 동안 당신이 해온 것처럼. 할머니는 다시 박종수를 향해 돌아섰습니다. 박 회장, 이 사람을 해고한 것이 당신 결정입니까? 박종수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회장님, 그것은 대답만 하시면 됩니다. 예 아니면 아니요. 예, 제 결정입니다. 그렇군요. 박순자는 뒤에 서 있던 양복 입은 남자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남자가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장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이 시장 부지의 소유권 증명서입니다. 남자가 서류를 펼쳐 보였습니다. 상인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40년 전 이 시장이 만들어질 때 작성된 원본 계약서입니다. 또 다른 서류가 나왔습니다. 이 시장의 모든 부지는 박순자 회장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남자의 말에 시장이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회장이 이 시장의 창립자라는 것을. 하지만 몇십 년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아 잊혀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상인 여러분과의 임대 계약은 매년 갱신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남자가 덧붙였습니다. 박종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순자는 박종수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박 회장, 당신은 상인회장으로서 시장을 관리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 아들은 무슨 짓을 했습니까? 회장님, 그것은 나를 밀쳐 넘어뜨렸습니다. 그리고 나를 도우려던 사람을 폭행범으로 몰아 해고시켰습니다. 박순자의 목소리는 점점 차갑게 변했습니다. 이것이 당신이 관리하는 시장의 모습입니까? 박종수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기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했는지 깨달았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민기가 급히 무릎을 꿇었습니다. 하지만 박순자는 그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태수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강태수 씨, 7년 동안 당신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가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아무도 쳐다보지 않을 때 당신만은 나를 봐줬습니다. 태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할머니, 이제 내가 당신을 볼 차례입니다. 박순자 회장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태수에게 다가갔습니다. 시장 전체가 숨을 죽이고 그 장면을 지켜봤습니다. 폭풍의 진짜 시작은 이제부터였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태수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강태수 씨,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예. 내가 왜 7년 동안 매일 새벽 이곳에 왔는지, 왜 남루한 옷을 입고 쓰레기 봉투를 들고 다녔는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늘 궁금했습니다. 하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사람에게는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박순자 회장은 뒤돌아 시장 전체를 바라봤습니다. 나는 40년 전 이 시장을 세웠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시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당시 이곳은 빈터였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좌판을 펼치고 물건을 팔던 곳이었지요. 상인들은 숨을 죽이고 들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지붕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비를 피할 수 있는 곳, 추위를 막을 수 있는 곳을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회장의 눈빛에 과거의 기억이 어렸습니다. 그래서 내 전 재산을 털어 이 시장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상인들에게 낮은 임대료로 자리를 내줬습니다. 박종수는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모르는 상인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잊혀진 이야기였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시장은 번창했습니다. 회장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나는 궁금했습니다. 과연 이 시장이 내가 꿈꿨던 그 따뜻한 공간으로 남아있는가? 회장은 다시 태수를 봤습니다. 그래서 7년 전 나는 결심했습니다. 직접 이곳에 와서 지켜보기로. 태수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박순자 회장의 모습으로 오면 모두가 준비된 모습만 보여줄 것입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가장 낮은 사람의 모습으로 왔습니다. 거지처럼 쓰레기를 주우러 온 사람처럼. 시장 전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그럼 한 상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동안 쓰레기 봉투 안에는 뭐가 들어 있었습니까? 박순자 회장은 뒤에 서 있던 비서를 불렀습니다. 비서가 검은 가방을 가져왔습니다. 회장은 가방을 열었습니다. 안에는 공책들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오래된 공책들이었습니다. 이것이 7년 동안 내가 기록한 것들입니다. 회장이 공책 한 권을 펼쳤습니다. 2018년 3월 15일. 과일가게 주인 김철수, 거지처럼 보이는 나에게 썩 꺼져라 발언. 김철수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2019년 7월 22일. 생선가게 주인 이영희, 내가 지나가자 물을 뿌리며 더러운 것 발언. 이영희는 두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2020년 12월 8일. 정육점 아들 박민기, 나를 향해 침을 뱉음. 민기는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회장은 공책을 천천히 넘겼습니다. 페이지마다 날짜와 사건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7년 동안 나는 이 시장에서 수백 번의 모욕을 당했습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발로 차이고, 욕을 먹고, 침을 맞고, 쓰레기를 던져지고, 상인들은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행동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회장이 다시 공책을 펼쳤습니다. 단 한 사람만은 달랐습니다. 회장의 손가락이 한 페이지를 가리켰습니다. 2018년 3월 17일.
청소부 강태수, 내 쓰레기 봉투를 대신 들어줌. 할머니, 제가 버려드릴게요라고 말함. 태수는 눈물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2019년 7월 30일, 장마철, 강태수가 자신의 우산을 내게 씌워주고 비를 맞음. 회장은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2020년 1월 5일, 강태수가 따뜻한 붕어빵을 건냄. 천천히 드세요, 할머니라고 말함. 공책 페이지마다 태수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7년 동안의 모든 순간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2555일, 회장이 공책을 덮으며 말했습니다. 7년 동안 내가 이곳에 온 날입니다. 그리고 2555일 내내 강태수 씨는 단 한 번도 나를 다르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태수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더운 여름이나 추운 겨울이나 회장의 목소리가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만은 나를 사람으로 대해줬습니다. 회장은 태수에게 다가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강태수 씨. 당신이 없었다면 나는 이 시장에 대한 믿음을 잃었을 겁니다. 태수는 떨리는 손으로 회장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아니 회장님, 할머니라고 불러도 괜찮습니다. 당신에게는 그것이 더 편하겠지요. 두 사람의 손이 맞잡혔습니다. 7년간의 신뢰가 그 악수에 담겨 있었습니다. 회장은 다시 상인들을 향해 돌아섰습니다. 여러분, 나는 오늘 많은 것을 결정하러 왔습니다. 상인들의 표정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첫째, 박종수 상인회장. 박종수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당신 일가의 임대 계약은 오늘로 종료됩니다. 회장님, 박종수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제발 회장님, 저희 가족은 3대째 이 시장에서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습니까? 노인을 폭행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막으려던 사람을 해고시켰습니다. 회장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이런 사람에게 내 시장을 맡길 수 없습니다. 민기도 울며 무릎을 꿇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늦었습니다. 회장은 그들을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둘째, 회장이 다시 태수를 봤습니다. 강태수 씨, 당신에게 제안이 있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시장의 새로운 관리이사가 되어주시겠습니까? 시장 전체가 술렁였습니다. 관리이사요? 태수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그냥 청소부인데요. 당신은 청소부가 아닙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당신은 7년 동안 이 시장을 누구보다 사랑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사람답게 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회장은 태수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시장을 관리할 자격이 있습니다. 태수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7년 동안의 고생, 억울한 해고, 절망의 나날들. 그 모든 것이 지금 이 순간 보상받는 것 같았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장은 그런 태수를 따뜻하게 바라봤습니다. 내가 7년 동안 받은 친절, 오늘 돌려주는 것뿐입니다. 시장은 완전히 조용해졌습니다. 모두가 이 역사적인 순간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7년간의 인간성 테스트였습니다. 그리고 태수만이 그 테스트를 통과했습니다. 선한 사람은 결국 보상받는다는 것. 오늘 이 시장에서 그것이 증명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중앙재래시장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육점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박종수 일가는 약속대로 시장을 떠났습니다. 40년간 이어온 가게를
하루아침에 잃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들을 동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업자득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박순자 회장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박종수 일가의 임대 계약을 해지했고 보증금도 돌려주지 않았습니다. 계약 위반 조항에 따른 합법적인 조치였습니다. 민기는 폭행 혐의로 정식 고소를 당했습니다. CCTV를 정밀 분석한 결과 할머니를 먼저 밀친 것이 명확히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그는 벌금형과 함께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습니다. 태수에 대한 모든 혐의는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오히려 정당방위로 인정받았습니다. 시장관리사무소는 새롭게 단장됐습니다. 문 앞에는 3명패가 걸렸습니다. 중앙재래시장 관리이사 강태수. 태수는 그 명패를 보며 아직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까지 청소부였던 자신이 지금은 시장 전체를 관리하는 위치에 있었습니다. 태수 이사님, 서류 확인 부탁드립니다. 비서가 들어와 서류를 건넸습니다. 이사님이라는 호칭이 아직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태수는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박순자 회장이 자신을 믿고 맡긴 자리였습니다. 반드시 잘해내고 싶었습니다. 그날 오후 박순자 회장이 시장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남루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단정한 정장 차림이었지만 예전처럼 위압적이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미소를 띠고 있었습니다. 태수 씨, 적응은 잘 되고 있습니까? 네, 회장님. 배울 게 많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수는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회장은 손을 저으며 앉으라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딱딱하게 굴지 마세요. 우리는 7년직이 아닙니까? 회장의 말에 태수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습니다. 7년. 매일 새벽 만났던 그 시간들이 진짜 관계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태수 씨, 궁금한 게 있습니다. 회장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물었습니다. 7년 동안 나를 도와주면서 단 한 번도 묻지 않았지요. 내가 누구인지, 왜 여기 오는지.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람에게는 누구나 말하고 싶지 않은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궁금하지 않았습니까? 궁금했습니다. 태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가 편하게 느끼시는 게 더 중요했습니다. 회장은 잠시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깊은 감동이 있었습니다. 당신은 참 특별한 사람입니다. 태수 씨. 아닙니다. 저는 그냥이 어려운 겁니다. 회장이 말을 끊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친절하지 못합니다. 대가를 바라거나 인정받고 싶어 하거나 아니면 아예 관심조차 없지요. 회장은 창박 시장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달랐습니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그저 한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을 대했습니다. 그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태수의 말에 회장은 웃었습니다. 당연한 것을 당연하게 하는 사람이 가장 귀한 법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태수 씨, 이 시장을 잘 부탁합니다. 회장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당신이라면 이곳을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회장님. 회장은 문을 나서다가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 그리고 태수 씨. 네. 앞으로도 가끔 그 남루한 옷 입고 놀러 올 겁니다. 그때도 변함없이 대해주시길. 회장은 장난스럽게 윙크했습니다. 태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물론이지요, 할머니. 한 달이 지났습니다. 시장에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미화원들의 처우를 개선했습니다. 임금을 올리고 휴게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이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동료 미화원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그 자리에 있었으니 어떤 게 필요한지 알지 않습니까? 태수는 그들과 함께 청소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사가 됐다고 해서 현장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상인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태수 이사님, 커피 한잔 하세요. 이사님, 오늘 생선 싱싱한 거 들어왔어요. 가져가세요. 태수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감사하지만 괜찮습니다. 그냥 공정하게 일하는 게 제 몫입니다. 사람들은 태수를 존경하기 시작했습니다. 권력을 얻고도 변하지 않는 사람, 여전히 새벽 일찍 나와 시장을 살피는 사람. 어느 토요일 새벽이었습니다. 태수는 평소처럼 시장을 순회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익숙한 모습이 보였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쓰레기 봉투를 끄는 할머니, 박순자 회장이었습니다. 태수는 웃으며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제가 버려드릴게요. 회장도 웃으며 봉투를 건넸습니다. 고맙네, 총각.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걸었습니다. 마치 7년 전 그때처럼.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게 달랐습니다. 진실을 알게 됐고, 정의가 실현됐고, 선한 사람이 보상받았습니다. 태수 씨, 회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7년 동안 당신이 베푼 친절, 오늘 내가 돌려줬다고 생각합니까? 충분히 받았습니다, 회장님. 아닙니다.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이 내게 준 것은 돈으로 갚을 수 없는 것입니다. 존엄, 존중, 그리고 인간에 대한 믿음. 회장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그 값은 평생 갚아도 부족할 겁니다. 할머니.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회장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에는 아직 당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이 시장을, 이 세상을 믿을 수 있습니다. 해가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새벽의 어둠이 걷히고 빛이 시장을 비췄습니다. 태수는 회장과 함께 그 빛을 바라봤습니다. 7년간의 여정이 끝났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쓰레기 봉투 속에 숨겨진 진실은 이제 모두가 알게 됐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관찰 기록이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시험이었습니다. 그리고 태수는 그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거창한 영웅적 행동이 아니라 작은 친절의 반복으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시장은 활기를 되찾았습니다. 상인들의 웃음소리가 골목을 채웠습니다. 손님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그 중심에 태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남루한 옷을 입은 할머니가 나타나 미소를 지었습니다. 세상은 때로 불공평합니다. 선한 사람이 벌을 받고 악한 사람이 승승장구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증명합니다. 진심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작은 친절이 언젠가는 돌아온다는 것을, 그리고 가장 낮은 곳에서 빛나는 사람이 결국 가장 높이 올라간다는 것을. 중앙재래시장의 새벽은 오늘도 밝아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빗자루를 든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는 이사의 자리에 있지만 여전히 현장을 사랑하는 사람. 강태수? 그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주변 분들이 함께 듣고 보실 수 있도록 공유해 주세요.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이야기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듣고 싶은 이야기나 사연 에피소드 주제를 댓글창에 남겨주시면 관련 내용을 각색해서 만들어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